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출판사를 볼 거냐면요. 비상, 고등학교 2학년 비상 한철우 씨의 문학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단원의 이름이 뭐였지? 문학의 본질이라는 거였는데요. 문학의 본질 소단원 1, 문학의 미적 기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특히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는 이 그 소단원 제목을 갖다가 봤을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간단합니다. 이 문학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어떤 기능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갖자 그거예요. 학습 목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지금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학생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꽃이 벌써 피었네. 마치 긴 어둠을 뚫고 태어난 새 생명 같아. 그러니까 남학생이 방금 네가 한 말 정말 아름답다. 참 문학적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이 자괴감. 혼자 뭐 하는 짓인지. 네. 어쨌든 여학생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함으로써 말을 하느냐 혹은 지시적인 어떤 의도로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문학적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요런 표현들 있잖아요. 마치 긴 어둠을 뚫고 태어난 새 생명 같다. 뭐 비교법도 쓰인 것 같고 상당히 여러 가지 비유적 문학적인 비유적 표현들이 쓰였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아주 문학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네가 한 말인데 자 그게 정말 아름답다 미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문학적 표현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런 미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들은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지금 이 여학생은 그냥 건조하게 뭐 주변에 있는 어떤 나무들과 풍경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지시적이고 정보 전달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이 이래 라고 아주 비유적이고 그 다음에 함축적인 언어로 아주 예쁘게 표현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남학생이 느끼는 것입니다. 네, 됐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이제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김영랑의 시, 유명한 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이 시를 피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정말 역설법 하면 생각나는 2대 천왕의 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고요. 두 번째 시가 뭐가 있냐면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가 있어요. 낙화. 이게 아주 죽여주는 표현인데 낙화라는 시에서 어떤 표현이 쓰였냐면은 결별이 이룩한 축복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 아주 유명해요. 많이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결별이 이룩한 축복. 어떻게 이 이별이 축복과 같은 어떤 아름다운 것을 갖다 이룩할 수 있는가? 참 이런 역설적 표현들. 그 다음에 모란이 피기까지에서는 찬란한 슬픔의 봄. 여기 밑에 나와있죠. 그죠? 찬란한 슬픔의 봄. 이거 유명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역설법으로 유명한 시인데 때문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를 갖다가 우리들은 꼭 속속들이 파헤쳐 나가고 정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에 대해서 분명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배경 지식이 되는 설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시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좀 가져올 게 있는데 자 보이죠? 모란 그 네이버에서 쳤습니다. 모란 이거 뭐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바로 5월이라는 거. 대체 이 5월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 시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해줘 볼게요. 옆으로 좀 옮겨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사계절을 갖다가 이렇게 표기하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봄,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름,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을, 그 다음에 겨울이라 칩시다.
일반적으로 시 속에서 등장하는 이 봄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탄생. 그죠? 어떤 만물이 소생하는, 그지? 만물의 소생. 그러니까 새 생명의 탄생하는 어떤 계절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고요.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는 반대로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시련과 그 다음에 고난의 계절로 많이 등장해요. 물론 뭐 흰색과 같은 어떤 순백색의 이미지로 상당히 순수한 이미지, 여러 가지 긍정적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겨울은 시련과 고난의 계절로서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5월, 아까 개화 시기가 모란의 개화 시기가 5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월이라는 것은 요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봄의 막바지예요, 막바지. 끝무렵. 봄의 막바지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당히 봄의 절정을 얘기해요. 봄의 절정. 알겠죠? 그래서 이 막바진 이 5월, 이게 모란의 개화식인데, 그래서 봄의 절정에 모란이 활짝 피는 거죠. 이때는 시적 화자가 모란을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게 모란이 지는 시기가 옵니다. 모란이 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봄이 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봄이 이제 끝이 난다. 봄의 끝남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란과 봄이라는 건 사실 때려 뗄 수가 없는 공동 운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적 화자의 어떤 희망이자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희망과 소망을 그저 긍정적인 것으로 100%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이 모란은 무엇을 견딘 거냐면 겨울이라는 시련과 고난을 견뎌낸 모란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어떤 슬픔의 어떤 부정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 모란이 피고 그 다음에 봄이 온다는 어떤 희망과 소망의 이미지, 두 가지의 부정과 긍정의 이 양면성을 띤 그런 소재라는 걸 꼭 알아둬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김영랑 시인이. 알겠죠? 그래서 모란이 폈다가, 그토록 기다리던 모란이 폈다가 지듯 그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배움 포인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들을 갖다 꼭 집어본다면 말이죠.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운율 형성 요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시에 음악적인 리듬감을 부여하는가,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운율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도 있다면 역시 또 여기에 좌우측 상단에다가 링크 남겨줄 테니까 그걸 좀 보고 운율이란 무엇인가 그걸 확실히 인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강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펜이 좀 굵어졌네요. 다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어조가 있어요. 어조. 이 시의 어조가 좀 약간 부드러운 어조라고 많이들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게 여성적 어조라고 보는 해설도 있는데 사실 여성적, 남성적 어조 따로 있다고 보긴 좀 싫거든요. 어쨌든 좀 약간 부드러운 어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역설법,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와 동시에 도치법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치법, 역설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모란의 의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소재인 모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네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 여러분들 제대로 이 시를 갖다 파악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모란의 피기까지는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들어가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난 아직 나의 몸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시적 화자가 등장하죠. 시적 화자가 등장합니다. 시적 화자는 그러니까 작가 자신이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시적 화자를 그 대리인을 내세운 게 아니라 시적 화자가 작가 자신으로서 작가 자신의 바람을 갖다가 지금 이 시에다가 잘 표현하고자 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도 없고 시적 화자 종류가 작가 자신이다 혹은 대리인이다 아니면 시적 화자가 드러나지 않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시적 화자의 종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면 역시 그것 또한 미리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우측에 링크를 또 시켜 놓을 테니까 그걸 또 보고 오세요. 왜냐하면 시적 화자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면 이 강의를 듣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어쨌든 시적 화자 나가 존재하는데 나는 뭐하고 있을 거래? 기다리고 있을 거래요. 자, 있을 테요. 아이고 너무 굵으니까 아까 했던 거 있을 테요. 부드러운 어조죠. 부드러운 어조는 다 이렇게 똑같이 세모 표시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부드러운 어감,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섬세한 정서 표현이 드러나는데 있을 테요 라고 이렇게 반말을 쓰지 않고 경어체적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경어, 그러니까 존댓말의 표현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자, 의미를 따져보면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계속 기다릴 거래요. 아직이란 말로 미루어 짐작컨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계속 기다림이 어떤 자수에 의하면 화자의 기다림이 숙명적임을 암시함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직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이 시적 화자의 기다림의 자세가 상당히 오래됐음을 암시하거든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이라는 이 부사어가 그 시적 화자의 기다림이 오래되고 숙명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봄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은 모란이 개화되는 시기죠. 모란이 피는 시기. 뭐 굳이 쓰진 않을게요. 모란이 피는 시기인데 다시 말하자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계속 봄만 기다리는 거야. 왜? 모란이 펴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모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며 시적 화자가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는 소재.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를테면 소망이라든지 보람이라든지 뭐 가치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망이 피기까지는 나는 봄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봄이 와야 모란이 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여기서 뚝뚝 떨어져 버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뚝뚝, 그러니까 낙화를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 좀 구분하기 위해서 계속 빨간색이니까 파란색을 쓸게요.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요. 하강적 이미지거든요. 하강적 이미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상 시 속에서 등장하는 이미지 중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그닥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부정적이죠. 상승적 이미지는 괜찮아요.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풀잎이 파릇파릇 자라난다. 이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모란잎이 뚝뚝 떨어져 버린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 이 하강적 이미지가 등장했습니다. 뚝뚝 떨어져 버린 날이잖아요. 이런 날은 어떤 날일까? 시적 화제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좌절인 날이겠죠. 그죠? 되게 힘든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슬픔에 잠길 테요. 봄을 여의다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제 보내버렸다, 잃어버렸다, 이별했다. 그런 봄을 이별한 소름에 나는 잠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봄을 여인 소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게 있어서는, 이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거예요. 어떤 소망이고, 그 다음에 보람이고, 그 다음에 삶의 가치인데, 삶의 가치를 몽땅 잃어버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꺼번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어떤 서름이 잠겼다. 서름에 잠겼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그러니까 5월 아까 말했죠. 개화 시기. 개화가 이제 핀과 동시에 이제 얼마 안 지나 낙화 꽃잎이 져버리고, 어느 날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떨어졌는데 또 떨어져. 하강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는 다 똑같이 표시할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들은 하강적 이미지, 공통적인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낙화, 그러니까 모란의 꽃잎이 낙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봄이 끝났음을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어느 날 떨어져서,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서 누운 꽃잎마저 낙화가 됐던 그 꽃잎이 어떻게 됐냐면 시들어 버렸대요. 꽃잎마저 아예 시들어 버린 거죠. 떨어진 것도 슬퍼 죽겠는데 시들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슬픔의 극도화입니다. 시적 화자의 슬픔은 최고조에 달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정말 이 시적 화자가 그토록 바라던 모란도, 그 다음에 봄도 아무것도 없는 희망, 소망, 바람, 뭐 여러 가지 없던 그런 상황, 아주 적막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천지의 하늘과 땅 사이에 모란은 자취를 감췄대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뻗쳐오르던 내 보람,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모란과 봄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란과 봄은 이 둘을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어요. 모란이 핀다는 건 봄의 절정을 말하는 것이고, 모란이 진다는 건 봄의 끝남을 얘기하니까. 근데 이 보람이 뻗쳐오르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지. 왜? 봄은 끝났고 무더운 여름이 왔기 때문이죠. 이해가죠? 자습서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란이 피었을 때 보람을 잃고 화자의 소망도 무너짐, 네, 그런 상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모란이 지고 말면, 모란이 져버리게 되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모란이 없어지면 그건 내 인생에 있어서 한 해는 끝난 거다. 다음에 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모란이 짐과 동시에 그 1년은 끝난 거예요. 겨울을 견뎌내고 다시 또 새로운 봄을 기다려서 봄이 오고 모란이 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죠. 여기 이 표현에는 무엇이 녹아있냐면 과장법이 녹아있습니다. 과장하는 측면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모란이 뭐냐면, 모란은 인생이에요. 모란은 시적 화자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때문에 모란이 없어졌다? 시적 화자 인생도 끝났다 생각하는 거죠. 알겠죠? 과장인 겁니다. 과장. 다음 줄에 있는 요 360날, 요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360날? 선생님은 이거 처음 이 시를 접했을 때 왜 360날이지? 한 해, 그러니까 1년 같은 경우에는 1년은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1년 365일이잖아요. 그죠? 1년은 365일인데 그럼 365날이라고 하지 왜 360날이라고 해야 됐을까? 그걸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360날, 360날이라는 거잖아요. 360일. 여기서 5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뭘까? 생각해 봅시다. 뭘까요? 센스 있는 친구들은 금방 알겠지, 그지? 모란이 피어 있는 어떤 시기입니다. 어떤 기간인 거죠. 그렇죠? 때문에 이 5일은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360일은 뭐가 되겠어요? 360날은 그러니까 부재의 시기가 되는 거죠. 부재의 세월. 뭐가 부재라는 겁니까? 내 유일한 희망과 소망과 보람이라는 것이 다 모두 없어져 버린 부재의 세월 365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슬픔과 설움에 잠겨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여기서 또 한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습서에서는 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권영민 씨, 뭐 유명한 국어 문학가입니다. 국어 문학 해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의견에 의하면 함께로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함께. 360날 함께 섭섭해 운다. 그럼 무엇과 함께? 모란과 봄과 함께 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지. 선생님은 사실 이 늘이라는 표현보다는 함께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권영민 씨도 그랬듯이 이 봄이 이제 지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시적 화자는 같이 슬픔에 잠깁니다. 봄의 사라짐과 모란이 떨어짐과 동시에 시적 화자 또한 슬퍼합니다. 때문에 이 시적 화자와 여기다 볼게요.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시적 화자가 지금 얘가 모란이에요. 알겠죠? 그 시적 화자가 모란에 대한 참 사랑과 그죠? 아낌없는 애정을 갖다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해. 근데 요게 이렇게 어쨌든 요게 이제 모란이 집니다. 이렇게 져버려요. 꽃잎이 되게 막 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꽃잎이 져버려. 시적 화자는 무엇에 잠긴다? 서름에 잠긴다. 그거죠. 이 사랑도 물론 모란에 대한 사랑은 지진 않겠지. 근데 뭐 모란에 대한 사랑은 계속 유지되겠죠. 다음에 봄날을 기약하며. 그죠? 하지만 정말 슬퍼할 것이다.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시적 화자와 모란, 봄으로 대변되는 모란으로 대변되는 봄, 이거 둘은 뭐 때려 뗄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 둘의 어떤 정서적 거리감은요 제로에 가깝다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둘은 서로 아주 밀착되어 있는 하나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함께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360날 함께 섭섭해서 운다라는 얘기죠. 모란과 봄이라는 계절과 함께 참 섭섭해서 운다. 물론 해석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게 시의 매력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발음이 안 됩니다.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역시 또 그 부드러운 어조 그죠? 있을 테요. 좀 굵으니까 다시 할게요. 있을 테요. 그죠? 이런 것들 상당히 부드러운 어감 우옵내다. 이것도 사실 뭐 부드러운 어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강조했던 거 뭐였습니까? 수미상관 기법 얘기했죠. 그죠? 수미상관 기법. 수미상관 기법은 역시 운율 그 강의 보면 아까 위에 링크했었던 운율 강의 보면 거기 수미상관 기법이 나오는데 수미상관 기법이 뭐냐?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반복됨으로써 얻어지는 운율적 리듬감, 음악적 리듬감, 그 다음에 구조적 안정감, 그 다음에 의미 강조 이런 방법, 이런 효과를 추구하는 방법이 바로 수미상관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반복되는 바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수미상관법이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미상관 기법은 수미상관 기법을 씀으로 해서 얻어진 효과가 일단은 의미 강조예요. 두 번 말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율을 형성합니다. 두 번 말하니까 반복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조적 안정감이 있어요. 다 운율과 관련된 그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등장했던 게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함으로써 왠지 딱 봤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구조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미상관법의 효과 세 가지는 꼭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 야, 이거는 설명하는데 좀 오래 걸려요.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역설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설법. 왜 역설법이냐면 자,
장르 버전이니까 시간을 쫓기지 않고 그냥 천천히 얘기할게요. 천천히 그냥 들어요. 예. 듣다가 지치면 강의 뭐 끄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으면 되지 뭐. 그죠? 자, 이게 역설법인과 동시에 모순형용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순형용. 고등학교 2학년 됐으면 이제 모순형용이란 말도 알아야 돼요. 형용이 모순됐다는 얘기입니다. 형용은 그러니까 어떤 수식어가 다른 피수식어를 꾸며주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옆에다 쓸게요. 깔끔하게 또. 자,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찬란한이라는 것이 바로 뒤따라오는 슬픔을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수식어고 얘는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얘가 찬란한이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인 거고 그 다음에 슬픔, 찬란, 슬픔이라는 건 상당히 부정적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찬란하다는 말이 슬픔을 갖다가 수식해 주는데 여기서 뭔가 모순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 형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식하는 이 수식하고 수식받는 관계가 상당히 모순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것이 모순 형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역설법인 거죠. 자, 역설법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아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자, 간단히 핵심만 말하자면 겉으로는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진리가 담겨 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참 말이 안 돼. 하지만 그 속에는 알고 보니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갖다가 역설법이라고 하잖아요. 역설법. 그러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듯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진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뭔지를 알아보자고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봐봐요. 이거 좀 지우고. 봄이라는 계절은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모란이 피는 계절이죠? 하지만 모란이 지는 계절인 거죠. 이해 갑니까? 모란이 피기 때문에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모란이 지기 때문에 절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란하고 슬픈 거예요. 알겠죠? 모란이 피인 것에서 찬란함을 느끼는데 곧 핌과 동시에 시적 화자는 무엇을 예감해요? 직감해요? 슬픔, 이별을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 이런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란이 피는 기쁜 계절인가 동시에 펴서 너무 좋은데 이게 져서 너무 싫어. 절망의 시기가 금방 다가옴을 알기 때문에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모순 형용을 쓴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먹는 걸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들 정말 맛있는 짬뽕을 먹고 있다 치자. 처음에 딱 시켰어. 이 정말 맛있는 짬뽕. 먹을 때 이거 한가득 담겨있는 짬뽕 보면 너무 행복해. 그것을 막 먹으면서 슬퍼질 때 있지 않아요? 나 이거 다 먹었네. 이거 다 먹으면서 슬퍼. 이 사라지면서, 그죠? 그래서 이 먹는 어떤 기쁨과 동시에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이 짬뽕 면 가닥이 몇 개 안 남았다는 그 절망.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을 사람은 여기까지 듣고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탄생이 있다면 그것에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모란으로 치자면 피는 현상 잠깐만요. 어쨌든 꽃이 피면 피는 행위가 있다면 이제
지는 행위까지 동반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죠?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만남이라고 본다면 죽음은 이별인 거예요. 피는 것도 만남이면 지는 것도 이별인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만남과 동시에 우리는 헤어짐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헤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만남을 다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얘기를 김영랑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마치 불교적 어떤 가르침과도 비슷한데 그걸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설법이 쓰였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역설법이. 자, 그 다음에 도치법까지 설명하면 이제 강의 끝나겠죠. 도치법. 나는 아직 기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도치법은 뭡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순서를 바꿈으로 해서 얻어진 효과가 뭔데? 강조인 거죠. 강조. 그래서 나는 아직 기들리고 있을 테요. 얘를 갖다가 좀 이렇게 순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직 기들리고 있을 테요. 아니면 나는 아직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들리고 있을 테요. 이게 좀 더 적합하겠다. 그죠? 요걸 지울까요? 이렇게.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했으면 정상적인 문장의 순서라는 거죠. 일반적인. 근데 이걸 일부러 뒤바꿨어. 왜? 강조를 위한 것이죠. 도치법. 알겠죠? 일반적인 어떤 어순에서 벗어나 뒤바꾸는 거. 강조를 위한 도치법이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여기다 써줄게요.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형식상으로 뭐 어디에 얽매이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서정시인 거죠. 정서를 담은 시입니다. 정서, 서정. 거꾸로 읽으면 쉬워지죠. 정서시, 서정시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시고요. 유미적, 탐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 다음에 낭만적이고 상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거는 봄과 모란 자체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짙었죠.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고, 수미상관구조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수미상관구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못하네요. 미안합니다. 도치인데요. 도치. 역설, 도치의 표현을 통해 도치입니다. 화자의 심경을 잘 보여줬다. 어떤 심경이다? 아름다움의 도치와 그것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 도치. 아름다움에 빠져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지우고 싶은데. 도치입니다. 도치. 이거는 바꾸는 거죠. 그죠? 아까 말했죠. 순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세련되시오. 그 다음에 부드러운 어조. 있을 테요. 잠길 테요. 그 다음에 뭐 있을 테요. 마지막에 또 등장했죠. 그 다음에 뭐 우옴내다. 이런 식의 어떤 부드러운 어조 통해서 문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빠뜨린 거 있나요? 있나? 없나? 한 가지 있는데 요거 360날 여기 가장 인상적인 표현과 그 이유에 대해서 자습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360날이 인상적이다. 왜냐면 이걸 360날을 갖다가 1년이라고 표현하면 상당히 얘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이 어떠냐면 짧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360날은 느낌이 길게 느껴져요. 1년은 되게 짧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어의 어감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여기다 쓸게요. 네,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매우 길음을 표현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360날이라는 표현이. 선생님이 이 시를 쓴 시인이라 하더라도 360날이라는 표현을 쓰지 1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앞서 말했지만 굳이 360일로 표현한 이유 알죠? 아까 말했죠? 5일은 모란이 핀 시기를 얘기하고 360일은 지고 나서 기다린 시간이 360일인 거죠. 됐죠? 네. 요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의가 의외로 또 길어진 것 같아요. 뭐 핵바 버전에서 더 짧게 하면 되니까요. 네, 걱정 마시고 지금까지 또 강의 인내심 갖고 들어주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욱더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